자, 반갑습니다. 자, 지방직 해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간단히 총평을 하자면요. 조정이 잘 안 나와서 애타고 있는 학생들 많죠. 생각보다 이제 난이도가 조금 낮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사회 강사이지 않습니까? 이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제 시도하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게 점수를 이제 바닥에 좀 깔아주는 분들이 좀 있어서 조정이 이제 안정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행정법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행정법을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좀 오랫동안 준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이 이게 조금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7급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정이 생각보다 좀 안 나왔는데,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두 과목을 이제 다 하다 보니까 비교를 해보게 되면 난이도에서 큰 차이가 이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행정법 같은 경우는 기대만큼 조정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좀 실망스러울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도 이제 예년에 비해서 조금 이제 쉽게 나온 게 이제 사실입니다. 쉽게 나왔다기보다는 나올 만한 것들이 나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최신 판례가 하나 이제 나오긴 했었는데, 최신 판례도 아마 제가 해설을 하다 보면 최신 판례 나온 거야 라고 싶을 정도로 그냥 원론적인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이제 수준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제 카페를 계속해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이게 필수 과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출제가 될 것 같지 않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 미래 이야기다 보니까 사람 일이다 보니까 예측을 100% 하는 것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측을 굳이 해야 된다 하게 되면 그동안에 흘러왔었던 흐름과 오늘의 결과가 만들어진 인과관계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최근에 행정법이 조금씩 이제 난이도가 좀 낮아지고, 이제 과거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불행정법 이런 것도 있었는데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바뀐다고 해야 되겠죠. 그게 딴 이유가 아니라 그게 선택 과목이라 해서 이렇게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일단 이제 문제가 공개가 되고, 그리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이의를 이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하지 않는 식으로. 특히나 이제 논란의 여지가 되게 많은 게 학설 같은 경우는 확실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출제를 했다가는 엄청나게 많은 논란에 쌓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행정법 공부하다 보면 이제 판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이제 보다 보면 이제 눈에 익는데, 학설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학설들을 출제를 하게 되면 출제자 입장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출제 비중이 확연히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시험이 좀 수월하게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학설 빼면 뭐가 남습니까? 판례죠.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이론. 그 정도 이제 수준의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게 필수 과목으로 바뀐다 해가지고 이 흐름이 바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기복이라는 거 있긴 있죠. 출제자가 이제 독하게 마음먹고 조금 학생들의 변별력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되면 좀 어렵게 이제 출제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욕먹지 말아야 되겠다 하게 되면 좀 수월하게 출제할 수 있는 그런 걸 겁니다. 근데 그 흐름에 있어서 기복은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처럼 조금 예상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라는 거, 그 흐름에서는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법을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또 이제 공통 과목이 되니까 또 지엽적인 그런 내용도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게 100점을 못 맞아가지고 이제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출제되는 범위 내에서라도 확실하게 내가 착국하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95점 이상은 나옵니다. 거기다가 나의 운이나 또는 이제 순발력 이런 것들이 더해주게 되면 이제 100점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100점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행정법 기출문제가 그런 쪽의 방향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죠. 쓸데없는 내용들까지 이제 그렇게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해설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의 법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 개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 얘네들이 뭐죠? 우리 이제 규범 중에서 국민들을 직접 구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규범을 뭐라 부릅니까? 법규라고 부르죠. 국민들을 이제 구속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어요. 또는 이제 고쳐졌어요. 라는 것을 알리는 것을 이제 공포다라고 할 겁니다. 뭐, 그러면 이제 법 만든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확성기로 법 만들었어요라고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 매체를 뭐 조선일보나 한겨레신문 이런 데에다가 사설신문에다 하게 되면 조금 제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신력을 고려했을 때 아예 이제 정부가 신문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정부가 만든 신문을 관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규의 공포는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함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번은 이제 맞는 말이 되고요. 국회법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2 이상의 일간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률이 국회에서 법률안을 이제 통과를 시키면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영 아니다 싶으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재의결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제적 과반 출석의 출석 의원 이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게 되면 이게 법률안이 확정이 된다고 해요. 확정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재거부하지 못합니다. 근데 뭐 대통령이 싫다는데 대통령 공포를 끝까지 거부를 하게 되면 대통령 입을 찢어가지고 공포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법률을 공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발행하는 이제 관보에다가 공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관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행정부에서 관할을 하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공포를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공포를 해달라면 관보에서 내주겠습니까? 안 내주겠죠.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일반적인 이제 신문에다가 이렇게 게재를 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2 이상의 이제 일간 신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대학교 학보사에다가 대학교 학보에다가 이렇게 게재를 한다 해가지고 효력을 인정할 수 없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뭐 한겨레 신문이나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 아침에 신문 배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발행되는 2 이상의 일간 신문에 이제 게재를 함으로써 한다라는 겁니다. 자, 법령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하는 관보 또는 제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아마 이제 행정법 이제 공부하신 분들,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걸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신문이 이제 발행된 날, 일단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제 발행된 날이라는 것이 최초 구독 가능 시설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이 이제 통설과 판례 입장이다라는 거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 구독 가능 시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우리 공부하다 보면 관념상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데요. 물어봅니까? 물어보지 않죠. 그렇게까지 이제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령일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하는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라는 정도만 이제 기억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해서 종이 관보와 종이 관보가 전자 관보보다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당연히 그 종이 관보와 전자 관보라는 것은 똑같이 이 관보를 이제 내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등한 이제 효력을 가진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약간 지엽적인 내용이라서 이제 별표 하나 쳐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내가 나중에 출제됐을 때 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표 쳐놓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행위 취소와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과세처분이라는 것은 불이익한 처분이죠. 불이익한 처분을 취소해서 다시 취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불이익한 처분하는 겁니다. 근데 불이익한 처분을 하려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이유 제시해야 되고 사전 통지해야 되고 청문 절차 같은 거 거쳐야 되는데, 만일에 불이익한 처분을 취소해서 취소를 함으로써 원래 처분을 소생시킨다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원은 불이익한 처분의 취소를 통해서 원래 처분을 소생시키지 못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입니다. 자, 2번째,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행위를 이제 철회를 하는 것도 일종의 이제 행정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 행정행위도 행정행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행위의 철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규보공사.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철회권에 이제 유보가 있는 경우, 세 번째 여기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중대한 이제 공익을 위하여, 그리고 네 번째 사정 변경, 요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놓게 되게 되면요, 객관식 문제 푸는데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해냐 암기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 생각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해와 암기라는 것은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암기를 해놓는 것이 빠른 속도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를 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이제 맞는 말이고, 자, 세 번째,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특별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해져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그 자체로서 행정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행정행위는 이제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거고, 행정절차법에 따르게 되면 행정처분을 하기 앞서서, 특히나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앞서서 이유 제시해야 되고, 사정 통지해야 되고, 청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3번은 맞는 말이고요. 4번,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이제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취소를 한다라는 것은 처분 당시에 위법이 있습니다. 위법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소급해서 무효로 만드는 건데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자신이 한 처분의 위법을 인정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쟁송을 통해서 취소가 되는데, 행정청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거 좀 잘못됐다 싶으면 스스로 취소할 수가 있어요. 이걸 바로 직권 취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에는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은 그 처분이 위법했을 때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일단 처분을 해놓고 이거 위법하네라고 이제 판단이 들게 되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스스로 직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3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은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처분의 재량이 없는 경우 밑줄 그어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네 글자로 뭐라 쓸까요? 기속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재량행위 같은 경우는 행정청이 법적인 이제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자유롭게 부관을 붙이는 것이 가능한데, 기속행위 같은 경우는 법률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부관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맞는 말이고요. 자, 두 번째,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부관은요, 조건이라는 것이 있고 기한이라는 것이 있고 부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철회권의 유보라는 것이 있고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다섯 가지의 부관 중에서 부담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행정행위 중에 뭐라 부르죠? 하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행정행위에 해당되면 행정처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담이라는 부관만이 행정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여부는 판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처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담이라는 처분을 할 당시에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법이 좀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처분 당시에 이 부담이라는 처분을 하는 것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 이제 부관을 붙이게 되면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게 되는 거죠.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은 행정법의 1번 원칙입니다. 행정법의 1번 원칙이라는 것은 법규 중에 하나거든요. 법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법규,
를 위반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 부릅니까? 위법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 이제 부관을 붙이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 이제 부관을 붙이고 싶은데 이게 위법해서 못한다 하게 되면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저번에 상대방에게 이제 부과를 한다 하게 되면 요거는 계약이다 보니까 계약은 이제 사적 자치, 예,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공법 인정력 같은 경우는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사적 인정력은 스스로 다스리는 사적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통해서는 자유롭게 어떤 부담을 지우는 것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초에 계약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처분을 하면서 부관을 붙이고 싶은데 이게 부당한 결부이기 때문에 부관을 붙이지 못해서 사법상 계약을 맺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목표를 달성한다 하게 되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다른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관찰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게 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이제 틀린 말이 되고요. 자, 네 번째,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 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뭐라 부르죠? 행정처분이다라고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조건과 기한과 부담과 철회권의 유보와 법률효과 일부 배제 이 중에서 행정행위, 즉 행정처분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 자체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4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행정소송 중에서 개인의 권익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소송을 뭐라 부릅니까? 주관소송이라 부르죠. 이 주관소송 중에서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항고소송이 됩니다. 항고소송. 그리고 그 이외에 전부 다가 이제 당사 소송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다. 이거는 이제 처분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당사자 소송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법상 계약에는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행정자격은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아니,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이제 쉽게 표현하게 되면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계약을 맺는데 법을 위반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률 우위의 원칙이 이제 적용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유보라는 게 우리가 국어적으로 보게 되면 뭐 남겨두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행정법에서는 근거하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률 유보를 하게 되면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건데, 공법상 계약 같은 경우는 법률에 근거 없이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서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2번은 일단 맞는 말이고요. 3번.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말이고요. 4번.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죠. 맞는 말이고요. 답이 3번입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얘도 이제 법규로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 그런 이제 행정작용 같은 경우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행정청이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면 이후 사실적 법률적 상태의 변경이 있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이제 취소하지 않는 한 여전히 공적인 의사표명은 이제 유효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적인 의사표명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게 되면 이 공적인 의사표명은 이제 효력을 이제 잃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냐면 공적인 의사표명 중에서 확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이런 처분을 해줄게 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 네가 만일에 뭐 12월 31일까지 처분에 대한 신청을 하게 되면 내가 처분해줄게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해요. 근데 12월 31일이 지나도록 신청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뭐 1월쯤 돼가지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이제 행정청이 뭐라 했어요? 야, 12월 31일까지 신청하라 했는데 안 했잖아.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적 상태가 이제 변경됐기 때문에 내가 정해준 조건을 네가 스스로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처분을 해주지 못해. 그리고 이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는 이제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유효하다라는 말은 이제 틀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의 공표만으로 상대방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행정규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 지키라고 만든 겁니까? 행정부 내 공무원들 지키라고 만든 거죠. 요거 이제 단순하게 공표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일반 국민들에게 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형성됐다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이 공표가 되고 이에 따라 여러 차례 이제 적용이 됨으로써 관행이 형성되게 되면 그때부터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틀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이제 구애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이게 맞는 말이고요. 형식적인 권한 분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정조직법상 이제 분배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생각할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뢰라는 것은요, 상대방이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실질적으로는 그 공적인 의사 표명을 한 행정청이 그런 약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상대방이 보기에는 그럴만하다라고 이제 믿음이 가는 사람이다 하게 되면 형식적인 권한 분장과 상관없이, 즉 그게 행정조직법상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신뢰는 이제 존중돼야 된다라는 그런 맥락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다는 맞는 말이고,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은 국가배상법상 위법 개념을 이제 충족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보세요.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 했었죠.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법규에 해당이 됩니다. 법규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요. 이 법규를 이제 위반하는 거 있잖아요. 법규를 위반하는 거, 이게 바로 위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국가배상법상의 이제 위법이라는 개념은 여기 그 법규를 일반적인 의미의 이제 법령을 이제 위반했다라는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든지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반한다든지, 그래서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의 개념은 이렇게 신뢰보호의 원칙을 이제 포함하는 개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라는 맞는 말이 됩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청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그 효과를 이제 부정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행정행위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공정력을 얘기하는 거죠. 공정력. 자, 이게 처분이 위법해요. 처분이 이제 위법합니다. 위법하긴 하는데, 얘가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이제 무효 사유는 아니야. 무효사는 아니고 이제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하게 되면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공정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선지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애매하냐면 아무도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있는 4개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처분청, 그리고 두 번째 감독청, 세 번째 행정심판위원회, 네 번째 수소법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마 이제 좀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걱정스러운데, 근데 이게 뭐라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판례 원문을 그대로 이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단히라는 단어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단히라는 것은 이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형식과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단히라는 단어 안에 그 수소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나 그리고 이제 처분청과 감독청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이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판례를 쓰신 분들이 학생들까지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신경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출제하신 분들은 이제 수험생들 고려를 해가지고 요것 좀 판례 조금 고쳐가지고 했었으면 내용이 좀 더 명확했을 건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1번은 이제 맞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민사 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여부가 성결 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서 그 취소한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이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기관이 이게 처분청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감독청이 있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소법원이 있죠. 여기서 이제 수소법원이라는 것은 취소 소송 제기를 받은 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행정처분의 취소 소송의 제기를 받은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원 민사소송 담당하는 민사법원은 스스로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하지는 못해요. 아시겠죠? 하지만 어떤 처분이 무효 사유가 있다 하게 되면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뭐가 없냐면 공정력이 없습니다. 공정력이 없어요. 공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력이 없다라는 것은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도 이 처분의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공정력이 없기 때문에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고.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 공정력과 연결되는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불가정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정말 불가정력이라는 것은 이제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소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불가정력이라는 것은 더 이상 다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다투지 못한다는 것과 이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다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불가정력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이 행정행위가 뜬금없이 적법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가정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취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뿐이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그 처분의 위법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배상을 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행정행위의 불가변력은 당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종의 행정행위라면 그 대상을 달리하더라도 인정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 말이 맞다 하게 되면 한 번 어떤 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하게 되면 행정청은 앞으로 그와 동종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처리를 한다든지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4번은 이제 틀린 말이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법규명령 제정 당시 소급해서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법규명령이라는 것은 위임명령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집행명령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집행명령도 어찌됐든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미치는, 국민을 구속하는 그런 규범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헌법으로부터 직접적인 근거를 받아오는데 위임명령 같은 경우는 법률을 통해서 또는 상위의 법규명령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위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명령을 만들었다 하게 되면 얘는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위임 없이 위임명령을 만들었다 하게 되면 이 위임명령은 뭐가 되버린다?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위임명령은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그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였더라도 나중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됐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제정 당시로 소급해서가 아니라 법규명령이 제정될 때부터 제정 당시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좀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어떤 법규명령이 있었는데 위임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법적인 근거가 없었던 거예요. 법률에 구체적인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명령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그 효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위임명령의 근거
근거 법령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유효한 거예요. 그때부터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제가 뭐라 부르냐면 소구표는 없다. 소구표는 없고, 소구표가 있다 하게 되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부터 그때부터 효력이 있는 걸로 보는데, 소구표는 없고 장래효만 있다라고 해요. 장래효. 앞으로는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틀린 말이 되고요. 자, 2번. 법률의 시행령 내용이 모법의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이제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위임 명령이 이제 효력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 명령이 만들어졌다 하게 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법률의 시행령 내용이, 시행령은 대통령령이 얘기하는 거죠.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모법에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위임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 위임명령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모법의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뭐 새로운 규정을 만드는, 새로운 국민에 대한 의무를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구체적이고 개별적 위임 없이도 위임 명령이 효력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대통령령의 입법 부작위. 대통령령의 입법 부작위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일단 그부터 합시다. 어떤 국가 공권력 행사가 위법하다. 국가 공권력 행사가 위법해요. 위법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가 발생했다. 위법한 공권력 행사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 하게 되면 나는 국가 배상을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분명히 법률에다가 군 법무관의 임금에 대해서, 급여에 대해서 검사나 판사에 준해서 월급을 주라라고 이제 정해놨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액수를 얼마 할 건지는 국회에서 정하기 좀 그렇잖아. 어떻게 공무원들 군인 월급을 국회에서 정해. 그래서 구체적인 액수는 일단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다만 그 기준은 법관과 그리고 검사의 예에 준해라 라고 이제 법률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안 만든 거예요. 입법 부작위가 된 거죠. 그런데 법률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안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군 법무관들이 이제 사병 월급을 받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법률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을 위반한 거죠. 그렇죠? 법률을 위반했다면 두 글자는 뭐라 보죠? 위법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위법한 입법 부작위 때문에 군 법무관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은 사병 월급을 받는 바람에 내가 손해를 봐봤다는 거죠. 그러면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법규 명령의 위임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그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 명령은 별도의 폐지 행위가 있어야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어요. 법률을 만들어 놓고,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명령에다가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명령은 그 존립을 법률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명령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정을 받게 되게 되면 법률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됩니다. 법률이 효력을 잃게 되게 되면 법률의 그 법률로부터 그 존재의 근거가 있는 명령도 자동적으로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별도의 폐지 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법률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위임 명령도 법률이 위헌 결정 받아버리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폐지 행위가 있어야 효력을 상실한다는 말이 틀린 말이 된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신고는 어떤 사실을 알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행위 요건적 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위 요건적 신고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 완결적 신고 같은 경우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행위 요건적 신고 같은 경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기 완결적 신고 같은 경우는 자기 완결적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처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처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신고의 요건을 갖추어 가지고 신고서에 이제 형식적 요건을 갖춰 가지고 신고서를 이제 보내고 그 신고서가 그 해당 행정청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신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맞죠? 죄송합니다. 다시 좀 할게요. 자, 다시 할게요. 자, 이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신고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알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거 신고를 하게 되면 행정청은 이걸 접수를 하고 수리를 하게 되는데 이걸 바로 신고 수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럼 이제 이 신고 수리가 행정처분 맞냐에 대해서 그 행위 그 자기 완결적 신고라는 것이 있고 행위 요건적 신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완결적 신고와 행위 요건적 신고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 완결적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다라고 하고, 이제 행위 요건적 신고 같은 경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완결적 신고 같은 경우는 신고에 대한 수리 있잖아요. 얘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분이라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 미치는 행정청의 권력적 단독 행위입니다. 이 처분으로 이 행위를 통해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자기 완결적 수리, 즉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같은 경우는 이 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춰가지고 처분청에 행정청에 도달하게 되면 이미 신고의 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수리를 해봤자 새로운 어떤 이제 법률 관계의 변동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처분이 아니라는 것은 항고 수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행위 요건적 신고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한다 해가지고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지 법적인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행위 요건적 신고에 있어서 신고 수리는 처분으로서의 이제 성질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영업자의 지위를 A에서 B로 이렇게 승계를 했습니다.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넘겨주고 나서 지위 승계를 한 다음에 신고를 하는데, 이 신고 같은 경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지 이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즉 행위 요건적 신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경우, 자 보세요.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 일단 밑줄 그어놓고, 행정청은 신고 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실체적 사유, 일단 밑줄 그어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만일에 뭐 행정법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다. 이걸 하든 말든 국가가 알아야 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신고를 하긴 해야 돼요. 신고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식적 요건, 이제 필요한 구비 서류만 갖춰가지고 신고서를 이제 보내면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 돈 받는 방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자기 완결적 신고, 즉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있지 않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요건이 어떤 이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돼요.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이게 효력이 이제 발생하는 걸로 보고요. 실체적 요건까지를 이제 보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적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게 맞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법에 의한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여러분, 이 건축신고는요, 신고 중에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됩니다. 원칙이에요. 다만 이 건축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다른 인허가가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리를 요하는 이제 신고로 이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얘는 일반적인 건축 신고가 아니라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이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서 수리가 있어야지, 즉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지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주민등록의 신고도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신고를 했는데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는 거죠. 그런데 주민등록 신고 같은 경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정절차법에 보게 되면요,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는 이유 제시해야 되고 사전 통지해야 되고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행정절차법 3조 2항에 보게 되면 요걸 이제 행정절차법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행정절차법 말고 다른 법에 그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런 경우는 이제 행정절차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위해제 처분도 분명히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하던 일 이제 멈추도록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 불이익한 처분이지. 근데 이제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따르게 되면 뭐 사전 통지도 해야 되고 이유 제시도 해야 되고 청무 절차도 거치고 해야 되는데, 국가공무원법이라는 다른 법률에 직위해제 처분을 할 때 거쳐야 되는 절차가 매우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행정절차법을 거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고요. 거쳐야 된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죠. 이제 1번은 이제 틀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2번,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처분 이제 위법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세요. 일단 이 부분 박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처분서의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처분 위법하다라는 거, 일단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왜? 원래 상대방의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또는 이제 뭐 어떤 수익적 처분이라도 이유 제시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유 제시해야 되고, 이유 제시를 하지 않은 하자는 그 자체로서 위법합니다.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르면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해서 행정구제 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이제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하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액 산출 근거가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 고지서에 의한 부과 처분은 그 후 부과된 세금을 자진 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세금을 부과를 하면서 그 산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세액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유 제시하자다라는 겁니다. 이유 제시하자의 경우는 치유가 가능한데 그 치유를 위해서는 쟁송 제기를 하기 전까지 이유 제시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자진 납부하거나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됐다. 이건 우리 법에서 또는 판례를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이유 제시하자의 치유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번째, 당사자 등은 청문 조서의 내용을 열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고 이제 확인했더니 청문 조서에 잘못된 내용이 있어. 참아야 됩니까? 아니지.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은 이제 당연히 이제 틀린 말입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라는 거 이제 맞는 말이죠. 많이 안 그런다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청구를 하겠죠. 이런 거 막기 위해서라도 실비 범위 내에서 청구인이 부담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경우는 이제 민원으로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법률의 규정이 이제 그대로 나와 있는 이제 원론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주관 소송,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로서 적법한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즉 원고 적격이 이제 원고 적격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법률상 이익의 침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분의 근거 법률이나 관계 법규를 통해서 이게 이제 보호되고 있는 이제 이익, 이게 바로 이제 법률상 이익인데, 우리 정보공개법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해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이렇게 정보 공개 청구권,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법률에 근거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부라는 것이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습니다. 이 신청이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우리 이제 그 정보공개법 5조 1항에 보게 되면 모든 국민은 신청권이 있다기 때문에 신청했다가 거부됐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 거부는 이제 처분으로서의 성질을 이제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상 적격과 원고 적격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네 번째,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 청구권 행사는 허용되어야 된다. 이번 시험이 좀 쉬웠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 4번이 말이 됩니까? 알죠? 공무원들 괴롭히려고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꾸역꾸역 이에 대해서 이제 정보공개를 해야 된다 하게 되면 공무원들 어찌 살라고요? 그렇죠? 이게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하여서도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이제 선지로 나왔냐면,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됐었냐면 대집행 같은 경우는 대체적 자기의무에 이제 적용이 되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비대체적 의무나 부작위 의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데 활용이 된다라고 이제 분류된다라는 개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판례에서는 이거는 이행강제금도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 부과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례를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죄송합니다. 이행강제금은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의 몸에만 전적으로 귀속되는 성질,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양도 상속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일신전속적이라고 읽고 대리 양도 상속이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이제 부과를 했는데, 이거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가 상속이 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당연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 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동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을 이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의무 이행 기간을 의무를 이행을 하라고 기간을 정해주거든요. 근데 이 의무 이행 기간을 지나도록 이렇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이행강제금을 이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의무 이행 기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부과를 하기 전에 그때 이행을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조금 이제 괘씸하긴 하죠. 시킨 대로 안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하느냐면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간접 강제 수단이다. 어찌됐든 이행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의무 이행 기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라도 이행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그만하면 됐다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4번,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행정청은 개별 사건에 있어서 위반 내용, 위반자의 시정 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이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물에 대해 위법 건축물에서 그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이 철거를 안 했다 하게 되면 이 건축물에 대한 철거는 대체적 자기 의무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대집행은 이제 대체적 자기 의무를 이제 대상으로 하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은 과거에는 이제 그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비대체적 의무나 부작위 의무를 대상으로 한다고 봤었는데 우리 법원이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를 상대로 해서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고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사정 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정 판결은 본안 심리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이제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어떤 이제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을 했는데 처분했습니다. 이 처분이 위법한 거예요. 위법한 겁니다. 자, 근데 그 위법의 정도가 무효라고 하게 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위법의 정도가 취소 사유에 불과해요. 취소 사유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위법하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은 일단 발생해요. 예, 효력을 발생합니다. 발생해서 그래서 이 처분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법원에 이제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려고 보니까 그래, 이 처분은 위법해서 취소 사유에 해당이 돼. 하지만 지금 와서 이 처분의 효력을 이제 다 뒤집어 버린다 하게 되면 지나치게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게 되면 어떤 이제 판결을 내려버리냐면 기각 판결을 내립니다. 기각 판결. 그런데 기각 판결이긴 한데 일단 위법하다고 이제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원래 처분이 위법하다면 이제 인용 처분을 해야 될 건데 이제 기각 판결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걸 바로 사정 판결이다. 사정 판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정 판결이다.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이제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사정 판결은 항고 소송 중 취소 소송 및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인정되는 판결의 종류다. 자, 사정 판결은 취소 소송에서만 인정되고 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사정 판결이라는 게 뭐냐면 비록 이 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지금 와서 그 효력을 부인하게 되면 공공복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기각 판결을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 처분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정 판결을 통해서 존속시킬 효력이 애초부터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상 사정 판결 같은 경우는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법원이 사정 판결을 함에 있어서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 방법 그 밖의 사정을 재조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원고 입장에서 열받겠지. 법원의 판사가 뭐라냐면 네 말 맞아. 네 말대로 이제 위법해. 하지만 너의 청구를 받아주지 못하겠어. 얼마나 열받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상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정 판결하기 전에 그로 인해서 원고가 있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 방법 그 밖에 이제 사정을 재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고 입장에서도 이제 사정 판결 날 것 같다 하게 되면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재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 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거 아닙니까? 처분을 취소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얘가 이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기각 판결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돈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제 같이 이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정 판결을 대비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취소 소송 같은 경우는 행정법원이 담당하고 국가배상 청구 같은 경우 민사법원이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민사 판결 같은 경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각각 서로 다른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서로 이제 판단이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민사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취소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다가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합쳐가지고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병합해서 청구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행정법원에서
이 사정 판결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판결도 함께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당연한 게 뭐냐면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국민한테 돈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너 질서 위반 행위 했으니까 돈 내놔 이거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돈을 부과하는데 법적인 근거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질서 위반 행위 법정주의에 따라서 당연히 법률에 따르지 않고서는 질서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두 번째, 경찰서장이 범칙 행위에 대하여 통고 처분을 한 이상 통고 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범칙 행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어찌됐든 이제 법을 위반했으니까 형사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형사처벌 해봤자 어차피 이제 뭐 약식 기소해가지고 막 벌금 정도 나올 것 같다 싶으면 그렇게 하지 않고 통고 처분합니다. 야, 너 벌금 7만 원 내. 이런 식으로. 근데 내면 이제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것을 이제 면제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통고 처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통고 처분을 할 때, 야, 너 오늘 오후까지 내.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 돈을 내라. 그래서 기간을 정해줘요. 이 기간 안에 이 범칙금을 납부를 한다. 범칙금을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납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것을 이제 면제시켜 주는 것. 이게 바로 이제 통고 처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통고 처분하면서 그 기간을 예를 들어서 이제 열흘 이제 잡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흘 안에는 뭐 즉결 심판을 청구하거나 공소를 제기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얘가 돈을 내는가 안 내는가 지켜보다가 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돈을 안 낸다 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즉결 심판을 청구한다든지 또는 이제 공소를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니 기간 정해놓고 그 안에다 갑자기 이제 너 딱 보니까 돈 낼 생각이 없어 보이네 하면서 이제 갑자기 공소 제기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자, 세 번째,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그 효력을 이제 상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통고 처분과 이제 과태료 부과 처분 같은 경우는, 통고 처분 같은 경우는 그냥 안 내면 그만이에요. 안 내면 이제 형사 절차로 그냥 넘어가는 건데, 과태료 부과 처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를 해야지 그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구분입니다. 자, 네 번째,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저기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김영란법 있지 않습니까? 김영란법에 보게 되면 부정청탁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를 이제 부과하는 것이 있어요. 과태료 부과하는 거니까 이 부정청탁도 이제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저한테 선생님, 제가 행정법차 이해가 안 되니까 다른 학생들 말고 그냥 이제 잠깐 끝나고 나서 저만 따로 불러서 1시간 좀 과외 좀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업 끝나고 나서 피곤하긴 하지만 해줄 수 있는 거야. 다른 학생들을 시기하고 질투할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공무원에게 나한테만 특별한 혜택을 해달라고 하게 되면 이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김영란법상 이제 부정청탁에 해당돼가지고 과태료 처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청탁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청탁한다 해가지고 부정청탁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개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청탁을 해야지 부정청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있어야지 발생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청탁을 받은 사람만 과태료 납부하겠습니까? 아니면 청탁을 한 사람도 납부해야 되겠어요? 청탁을 한 사람도 납부해야 되겠죠. 똑같이 못된 놈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에도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질서 위반 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말이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원, 도시공원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 의무는 행정대집행에 의한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공대 작불 보공 행정대집행의 요건입니다. 행정대집행의 요건.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있고 대집행 말고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보충성과 그리고 이제 공익성, 공공본의를 과도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공익성. 요거 6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거 외워두세요. 여러분들을 대집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운 개념들을 많이 해결해 줄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암기는 이해를 방해할 것 같습니까? 예.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하면 된다라는 것은 암기만 하는 멍청한 짓은 하지 마라.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암기는 분명히 이해에 도움을 줍니다. 서로 상호 보완하는 거거든요.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암기를 하죠? 그건 진짜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아무 없는 겁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 아니죠. 그거는 식당 메뉴판 외우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암기는 이해에 도움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공대작불 보공에 대해서 이 요건에 대해서 외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보게 되면 자꾸 서로 연결이 안 돼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는 공대작불 보공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제집행이에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은 강제집행입니다. 뭘 집행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행정의 상대방이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 안 하니까 행정청이 나서서 강제로 의무를 집행해버린 게 강제집행에 해당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 강제집행의 한 종류가 행정대집행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개인이 B라는 개인에게 A라는 개인이 B라는 개인에게 어떤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B가 그 계약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A가 포크레인 들고 와서 그 집을 헐어버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맺은 계약이 있잖아요. 이 계약 때문에 발생한 의무는 사적인 의무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사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대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법상 의무입니다. 그리고 남이 대체할 수 있는 자기 의무를 불이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보충성과 공익성이라는 6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분명히 대체적 의무에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청이 대집행하니까 대신 집행하려면 행정청이 그 상대방을 대신해서 스스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돼요. 근데 공원시설 점유자, 이 공원시설 점유자 하니까 뭐겠습니까? 매점 운영하는 사람이죠. 매점 운영하는 사람이 매점 운영 기간이 끝나버리게 되면 나가야 될 건데 안 나가고 계속 거기서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사람 들어가 있는데 사람이 이제 매점을 여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철거하세요 했더니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들어가가지고 였다 나왔다 이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 의무라는 거 있잖아요. 명도라는 것은 이제 집을 비워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비대체적 의무이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후행처분인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자의 승계에 관련된 겁니다. 하자의 승계. 그 A라는 처분이 있었고, 이제 B라는 처분이 있었습니다. A라는 처분과 B라는 처분이 있었어요. 이 A라는 처분이 위법합니다. 위법해요. 그런데 위법한데 무슨 사유밖에 없냐면 취소 사유밖에 없는 거예요. 취소 사유가 있으면 제소 기간이 있죠. 제소 기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제소를 하지 못해요. 그럼 뭐라 부릅니까? 불가쟁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A라는 처분과 B라는 처분은 단계적 행정행위입니다. A 처분 다음에 B 처분이 이제 있는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A 처분이 무효가 되면 B라는 처분도 당연히 이제 무효가 되는 이런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B라는 처분이 적법합니다. 적법해요.
그래서 이 처분의 상대방이 이제 갑인데요. 갑인데 A라는 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송을 제기하려고 보니까 이 처분이 불가정이익이 발생해서 더 이상 이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B라는 처분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법원에서 물어보겠죠. 야, 너는 왜 적법한 처분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니? 하게 되면 이제 갑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판사님, B라는 처분은 적법하지만 A라는 처분과 B라는 처분은 단계적 행정행위로서 이 둘이 이제 결합해가지고 동일한 법률 효과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A라는 처분이 만일에 효력을 잃게 되게 되면 B라는 처분도 자연스럽게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B라는 처분의 전제 조건이 되는 A라는 처분이 위법하고 취소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이 판사님께서 이것이 위법하다고 인정해 주게 되면 이 처분의 효력을 잃게 될 것이고, 그러면 B 처분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선행행정처분의 하자가 후행행정처분의 하자로 이제 승계가 된다라는 그런 이제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이걸 폭넓게 인정해 주게 되면 불가증력이라는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우 이제 제한적으로 인정해 주는데, 선행행정처분과 후행행정처분이 결합이 돼 가지고 하나의 법률 효과를 제 목적으로 한다 하게 되면 이때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는 경우 대표적인 게 행정대집행 절차예요. 행정대집행 절차 같은 경우는 개통신랍 이렇게 외우세요. 개통신랍이 있어요. 개는 뭐죠? 개구가 됩니다. 자, 그리고 통은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그리고 이제 실은 대집행 실행이고, 그리고 납은 비용 납부 명령입니다. 비용 납부 명령이다라는 겁니다. 얘네들은 단계적 행정행위예요. 개고를 해야지 통지를 하고, 통지를 해야지 실행을 하고, 실행해야지 납부 명령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합쳐가지고 대집행의 실행이라는 동일한 한의 법률 효과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선행행정처분의 하자가 후행행정처분의 하자로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보세요. 그 개고처분에 위법이 있었어요. 개고처분에 위법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취소 사유에 이제 불과하다. 그런데 이제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더 이상 이제 다투지 못한다. 그러면 다투지 못하기 때문에 얘 취소에다가 소송 제기해봤자 재수기간 지났으니까 무슨 판결 받겠습니까? 각하 판결 받겠죠. 그래서 납부 명령을 내리니까 얘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사한테 뭐라 하냐면, 얘네들은 개통실납, 얘는 서로 단계적 행정행위고 합쳐가지고 대집행이나 동일한 법률 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하자의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행행정처분이 위법하기 때문에 후행행정처분도 당연히 위법해서 이거 취소해 주세요 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제 틀린 말입니다. 세 번째,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금은 사무부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맞죠? 당연한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이제 그 대집행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한 행정주체가 그걸 돈을 받아간다라는 이야기죠. 네 번째, 대집행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개고와 이제 통지라는 것은 개고와 통지라는 거, 얘들은 이제 준법률적 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되고,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되고, 납부 명령 같은 경우는 돈 내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의무를 부과하는 거죠. 하명에 해당됩니다. 전부 다 뭐죠?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행정처분에 해당되니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국가 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가지고 내가 피해를 입었다 하게 되면, 이 공무원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무 귀속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무 귀속 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 공무원에게 월급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항상 불법행위는 피해자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나에게 불법행위를 했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한테 배상을 해야 될 것인가? 추상적으로 사무기속 주체가 아니라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는 비용 부담 주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해 책임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무기속 주체 뿐만 아니라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도 책임을 지도록 해서 선택적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번은 맞는 말이고, 자, 국가 배상 책임이 있어서 국가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 경우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 된다. 자, 이런 보세요. 공무원이 직무를 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은 직무상 불법행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손해가 발생하고 이 둘 사이에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뭐 상당한 수준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면 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만일에 이 공무원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직무상의 의무가 오직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침해되는 것은 공익만 침해될 것이지 어떤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적어도 이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직무상 의무 위반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직무상의 의무가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함께 보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직무상 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 공익도 침해하고 사익도 침해할 것이고, 그 침해된 사익 중에서 나의 사익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 사익이죠. 사익 보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배상법상 공공용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지금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관리 주체로서 책임을 지게 되니까 그 관리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이제 중요한 거지. 이것에 그 권한에 적법한 권한에 근거하고 있다는 그 내용적인 이제 근거는 이제 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공무원 개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경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공무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공무원이 직무상 가벼운 과실로 손해를 입혔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다 책임지려 하게 되면 어느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경과실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집행정지. 자, 여러분, 집행정지는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처분이 있었어요. 처분이 있었는데 이 처분이 있었어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내가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여러분,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이 정지됩니까? 정지되지 않습니까?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요.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을 이제 정지시켜준다 하게 되면요, 병역 처분하죠? 바로 소송 제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심, 2심, 3심 한 10년 정도 끄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군대 안 가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금 부과하죠? 계속해서 소송 제기해가지고 계속 세금 안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는 내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행 부정지 원칙을 이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집행 부정지 원칙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었던 원고 있지 않습니까? 원고는 불이의 피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처분을 하고 나서 소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집행을 통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했고 그 피해가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소지간이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소송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집행 정지를
일정한 기간 또는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집행정지를 이제 허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집행정지를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집행정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이 소송에 이겼을 때, 원고가 소송에 이겼을 때 그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길 가능성이 1%라도 있어야지 집행정지를 인정해 주겠죠. 여러분, 이기려 하게 되면 소송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하려면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당해 행정 처분에 대한 본안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직무를 요건을 한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을 이길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소송 계속 진행금을 요건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2번,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에 의해서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므로 신청인에게는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 그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라는 것은 그 효력정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라는 건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어떤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행정청이 안 돼, 이제 거부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가 소송을 이제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해달라고 제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법원이 이것에 대해서 제 집행정지 인용을 이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부가 될까요? 거부의 효력이 이제 일단 일시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요, 뭐가 있는데요? 신청을 한 상태로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1에서 2까지 가는데 2가 효력이 멈춰버렸으니까 1만 남아있죠. 그래서 갑에게 어떤 이익이 있어요? 신청했는데 그전에는 행정청이 싫어라고 대답했는데 그냥 신청하고 행정청이 응답을 하지 않은 상태가 될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다릅니까? 갑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효력을 정지를 한다는 것은 일단 처분 자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거죠. 이거는 가장 강력하게 행정청에 어떤 처분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은 효력 정지보다는 그 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브레이크를 덜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덜 걸고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굳이 효력 정지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고, 4번, 신청인의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할 때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집행정지 제도라는 것은 이 승소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승소할 확률은 1%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본안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것은 승소할 확률이 0%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 집행정지를 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17번 문제 볼게요. 심판 청구 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상대방에게 이제 도달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안날을 이제 기산점을 한다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안날로부터 90일 이런 식으로 기산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은 심판 청구 기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들어보세요. 심판 청구 기간의 규정은요, 뭐라고 했냐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에요. 그러니까 처분을 전제로 해가지고 제소기간을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청의 부작이라는 것은 처분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처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처분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이제 행정심판법상의 심판 청구 기간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개념상. 자, 그런데 사정재결은 어떤 행정청에 어떤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행을 하지 않길래 이거 의무이행 재결을 내려달라고 심판을 청구했는데 법원의 행정심판위원회 가만 보니까 진짜로 청구인의 주장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행정청에게 이 의무 이행을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버리게 되면 공익을 과하게 침해한다 하게 되면 야야, 네 말이 맞아.
행정청이 의무를 이행하긴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와서 이걸 이제 이행을 하게 되면 너무 공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어. 일단 이제 너의 청구는 이제 기각을 하도록 할게. 하지만 다른 이제 배상을 받도록 해. 이런 식으로 의무 이행 심판에서 사정 재결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정 재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이제 틀린 말이죠. 3번.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심판법에서 아예 금지를 하고 있어요. 행정심판 한번 이제 재결이 나오게 되면 이에 대해서 똑같은 행정심판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심판은 무조건 단심제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4번.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이제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걸 옆에다 이렇게 좀 기판력. 법원의 판결이 기는 구속하다는 뜻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후소 법원과 그리고 재판의 당사자, 원고와 피고 있죠.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 이게 바로 기판력이에요. 법원의 판결이 기는 구속입니다. 판결이 후소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 이게 기판력이에요. 그러면 일단 판결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을 재결이라 부르죠. 판결 맞습니까? 아니에요. 판결은 판사의 결정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재결은 당연히 기판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18번 문제 볼게요. 자, 행정소송상 협의의 소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이제 모두 고르면 협의의 소이익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소송을 이겨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송 이겨봤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 하게 되면 협의의 소이익이 없다 해가지고 또 다른 말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소송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각하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월정수당을 받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그 제명의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법률상 이익이 있다. 지방의회, 우리나라 선거는요, 공직자 선거는 대통령을 제외하고 다 임기가 4년이에요. 임기가 4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지방의회가 갑이라는 의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제명을 해버렸어요. 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명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취소 소송에 이기게 되면 제명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의원으로 복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이 임기가 끝나가지고 의회 구성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인용 판결이 난다 하더라도 의원으로 이제 복직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찌됐든 취소송 인용 판결 받아버리면 그동안 제명돼서 임기 전까지 내가 받아야 될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전히 권리 보호의 이익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맞는 말이고요. 니은 파면 처분 취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은 파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어떤 공직자가 이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파면 처분 제일 무섭죠. 일단 이제 공직자에 대한 징계 중에 제일 높은 건데 제일 무서운 게 연금을 뺏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연금을 안 주는 거죠. 내가 냈던 거 돌려줍니다.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 내가 내는 것보다 국가가 좀 부담해지는 부분이 크잖아요. 그걸 이제 안 주니까 크죠. 근데 파면 처분해가지고 이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금고형이 이제 확정이 됐어요. 금고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금고형이 확정되게 되면 우리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이제 퇴직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퇴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취소 소송에서 이 파면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이제 취소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어차피 금고용 확정을 해서 당연 퇴직의 효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복직은 못하지 않습니까? 맞죠? 하지만 금고용이 확정된 것은 이 시기잖아요. 이 시기. 그렇죠? 근데 만일에 이 파면 처분이 위법해가지고 효력을 잃게 된다 하게 되면 그러면 적어도 파면 처분 이후에부터 당연 퇴직, 즉 금고용 확정돼서 당연 퇴직 전까지 그 사이에 파면 처분의 효력이 존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거 있죠. 그거 이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라는 거죠. 자,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 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해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 해제 처분을 한 경우 원고는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제 신청을 했어요. 신청에 따른 이제 거부가 있었기 때문에 원고가 이제 이에 대해서 소집 해제 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복무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소집 해제가 됐습니다. 군대로 치면 이제 제대한 거죠. 그러면 이거 이겨봤자 뭐 아무런 이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소액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9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문은 당연히 개인정보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거부 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신청권은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에 머무는 거지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권이라는 것은 응답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권이 신청에 따른 응답을 받을 권리다 하게 되면 신청권 있는 사람은 무조건 이제 그에 따라서 응답을 받는다는 건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공부소관청의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토지대장에 보게 되면 이 토지의 이용 목적이 적혀 있어요. 이 토지의 이용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딱 까놓고 그냥 일단 땅값 차이가 한우가 땅 차이입니다. 지목이 뭐 답이냐, 아니면 전이냐. 답이라는 건 논을 얘기하고 전이라는 것은 밭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라는 건 대지란 뜻이거든요. 거기다가 건물 지을 수 있어요. 당연히 대가 비싸겠지. 그걸 이제 바꿔달라는데 이걸 안 바꿔주겠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신청자에게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행정처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4번 산업단지 개발 계획상. 자, 행정계획입니다.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 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 개발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는가라는 거. 그 예를 들자면 여기 내가 아파트 살고 있는데 여기 근처에 여기다가 지하철이 들어오길 바랬어요. 지하철이 들어오길 바랬는데 뜬금없이 지하철 대신에 공원을 이제 설치하겠다고 행정계획이 이제 이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과 공원이 들어온 것 중에 어느 중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겠습니까? 압도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 기대는 지하철이 들어오겠다는 그런 행정계획이 세워지길 바랬는데 공원이 들어오기로 결정됐다. 그걸 바꿔달라고 공원에서 지하철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겠습니까? 이런 신청권이 있으면 우리 집 옆에도 지하철 좀 설치해 주세요 신청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행정계획에 대해서 변경해달라고 신청권이 없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는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 예외적인 경우 중에서 그러니까 산업단지 개발 계획 있잖아요. 산업단지 이를 이제 개발하겠다고 일반적인 계획을 짜는데 그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다가 강원도 어떤 지역에다가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집 앞으로 해주세요 라고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을 하려고 하는 그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계획 변경 신청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0번 볼게요. 재결의 기속력. 기속이라는 것은 구속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속과 구속 같은 말이에요. 기속이 한자를 풀어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소뚜레 아세요? 소뚜레?
이렇게 소에 이렇게 뚫어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잖아요. 예, 소뚜레로 묶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소뚜레 해가지고 줄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줄을 들고 있는 사람 마음대로 소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소뚜레라는 것은 결국은 소를 구속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속력, 구속력 같은 말입니다. 판결 아닙니다. 재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게 재처분 의무 얘기하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 재결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기각 재결에서는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재결의 기속력은 기속력이라는 것은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행정청을 구속하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행정청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그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행정청이 갑을 상대로 해서 어떤 이제 처분을 했습니다. 이 처분이 이제 불이익한 처분이라서 갑이 이제 그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심판을 이제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세 번째 재결을 했는데 이 재결이 무슨 재결이냐면 기각재결입니다. 이 말 틀렸다는 거죠. 됐죠? 그런데 인용 재결과 달리 기각 재결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힘이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열심히 판단해가지고 행정청 너의 처분은 적법해라고 얘기해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했던 것 같아 라면서 다섯 번째 직권으로 취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내용도 맞는 말이고요. 자,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판력 같은 경우는 판결의 주문에만 미치지만 기속력 같은 경우는 주문뿐만 아니라 구체적 위법 사유에도 미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틀린 말이고 행정심판 인용 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인용 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이 있으면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간접 강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있어야 됩니다. 이거 돈 달라는 얘기도 안 하는데 나서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법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기읍과 니은이 이제 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해설 강의입니다. 어찌됐든 이 가만 보면 되게 원론적인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출제자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는 쉽다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따지고 보면 되게 설명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되게 익숙한 내용이라서 잘 이해를 못해도 답을 찾아내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가 잘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